1199페이지부터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이 나오죠. 한 문제가 나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적용범위입니다.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인데 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의 목적이 만약에 전세권이거나 또는 질권이거나 저당권인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 전세권, 질권, 저당권 자체가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에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답은 뭐죠? 5번 전세권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거든요. 따라서 2번 문제 보시면 가등기 담보란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가등기 담보에는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왜요? 저당권이니까요. 2번 설정자는 누구죠? 채무자죠. 따라서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X인데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죠? 있다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채무자는, 소유자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뭐 용익물권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3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과 같다. 맞고요. 4번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방법은 실행 통지하고 청산하고 소유권 기속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도 청산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맞죠. 답은 뒤에 보시면 5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이고 해설을 보니까 편집 과정에서 정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2번으로 수정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 4, 5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넘기셔서 6번을 볼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자, 가등기 담보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첫째, 실행 통지를 하고요. 2달을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고,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면 절차가 끝나죠. 다시 말하면 실행 통지 후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청산기간이라고 하고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함으로써 끝나게 되는데요. 실행 통지를 할 때는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거든요. 근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자신의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면 뭐가 되냐면 청산금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더라도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6번 보시면 가등기 담보 등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이죠. 일단 청산금의 평가에 청산금이 얼마인지는 뭐랍니까? 통지를 해줘야죠. 2번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3번입니다.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에 목적물의 가액도 뭐죠?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4번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때 통지해줘야 되고 5번 담보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소멸시키려는 채권도 통지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채권에 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도 뭘 해줘야 돼요? 통지해줘야 되지만 누구 거는 통지해줄 필요 없습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은 통지해줄 필요가 없으므로 2번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어떤 문제냐면 요겁니다.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초과된 경우에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돼요.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청산 절차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차용액에 이자를 붙인 합산액 금액에 미치지 않으면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은 요거죠.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3번은 요거죠. 저당권,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고 4번 가등기 담보 실행 방법은 귀속 청산 방식만이 허용이 되고요. 5번 이러한 가등기 담보법에 관한 규정은 물론 뭐죠?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8번 보시기 바라고 9번은 넘겨보시면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이죠.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건 아니에요.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1번을 봅니다. 자, 이러한 실행통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고요. 이러한 실행통지된 청산금에 대해서 채권자는 그 금액을 다툴 수가 없고요. 또 실행통지를 또 누구한테 해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냐면 다툴 수는 없어요. 다만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청산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채권자도 다툴 수 없고 후순위 권리자도 뭐 할 수 없냐면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11번에 3번을 보시면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 액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툴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다음은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요. 변제를 하고 언제까지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 자, 만약에 청산금이 존재한다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변제하면 가등기 담보 등의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요,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가등기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면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만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독립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지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따라서 2번을 보시면 청산금이 없는 경우죠. 청산금이 없더라도 가등기 담보는 본등기 전까지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이죠. 13번은 답만 볼 건데 이런 것도 참 생뚱맞은데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요 가등기 담보법이 정하고 있는 실행 통지 후 2달 지났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된다는 요 절차는 반드시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고요. 위반하게 되면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09페이지 집합건물법으로 갑니다. 이건 뭐 정리할 건 없죠.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풀 건데요. 1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용도에 쫓아 사용합니다. 따라서 2번. 3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X. 지분과 상관없이 용도에 쫓아 사용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옳은 것을 찾는데요. 특별한 건 없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4번, 5번까지는 안 풀어봅니다.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10페이지 6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인데 의결 정도수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규약에 대한 설정도 변경도 폐지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관리는 언제 선임해야 되냐면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선임하여야 하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X. 두어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 없이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관리인 지폐는 서면으로 교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3번입니다. 자, 구분 소유자만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3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뭐죠? 예외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9번 문제죠.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건데 가장 중요한 지문은 1번 지문이거든요. 1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에 결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그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행위 정지를 청구하거나 사용 금지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경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에 결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경매 청구권 행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에 결의하여 각 구분 소유자가 소유 방법을 하여야 한다. X죠. 각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것이므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10번은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입니다. 담보 책임에 대한 존속 기간에 관한 기산점은 전유 부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4번 X고 해설을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의결전 뉴스입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은 1번입니다. 재건축 결의고요. 나머지 공용 부분의 변경,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규약의 설정 변경인 폐지 또는 사용금지 청구는 다 뭐죠?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4분의 3, 재건축 결의만이 뭐죠? 5분의 4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15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 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인데 일단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되면요. 1번 반대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참여 여부를 체고하게 되고요. 2번 이러한 체고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2월 이내에 참여 여부를 회답해야 됩니다. 만약에 3번 2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3번 보시면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네요. 문제가 아주 깨알같이 많은데요. 솔직히 필요한 것만 보면 되거든요. 자, 명의신탁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죠?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부부거나 또는 종중 재산이거나 또는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죠. 자,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대내적으로는 명의 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 수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등장인물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자, 요 문제가 몇 번 문제냐면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6번. 423페이지 6번입니다.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데 종중재산이니까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1번.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에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 요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물론 뭐죠? 예외는 있어요. 4번.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 했다면 병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그래도 제3자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인 거죠? 을이 소유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갑은 을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5번. 위 사의 경우 갑종중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이게 X인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의신탁은 뭐냐면 3자가 명의신탁이죠. 3자가 명의신탁이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을소유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이 뭐가 되는 거죠? 매도인인 거죠. 근데 갑이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기가 껄끄러워서 병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이 병에게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이걸 우리가 3자가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물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병 앞에 등기는 무효이니까 매도인에게 아직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갑과 병 간의 관계는 무효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거나 말소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요 3자간 명의신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라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상태입니까? 채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그때 비로소 뭘 가질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3자가 명의신탁도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몇 번 문제부터 풀어볼 거냐면요. 9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9번입니다. 426페이지 9번이죠.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갑과 병이 부부이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가능한 법률상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하나요.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맞죠?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불법한 목적이 없는 한 유효죠. 2번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약정은 무효고. 3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받아먹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4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을이다. 맞죠? 병의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아직도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5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갑은 직접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자신 앞으로 이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직접 할 수는 없고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서 을의 소유권을 뭐죠?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갑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5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죠.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고 싶은데 직접 나서기가 어려가지고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또 내가 돈 줄 테니까 직접 사라고 위임까지 해가지고요. 명의수탁자인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인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갑,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뭐죠? 선이라면 을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임을 하면서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걸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계약 명의신탁도 잘 내는 편이죠. 10번을 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자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부터 병소의 X 토지를 매입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 경우에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X죠. 왜요? 유효한 것은 등기가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지 약정이 뭐한 것은 아니에요? 유효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1번이죠. 오늘 오답이 맞네요. 그죠? 답은 5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죠. 따라서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유효하다. X입니다. 2번 계속 볼게요.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 명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의 등기 그죠? 을의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고 매도인이 악이라면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이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3번 이의 경우 X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맞는 지문이죠. 4번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을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위 사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해 당의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뭐죠? 두 개입니다. 이것도 오타가택이죠. 그러니까 1번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아니라 뭐죠? 무효니까 1번과 5번 두 개가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므로 갑은 소유권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1번과 5번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어떤 문제냐면 병에서 을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넘어왔어요. 경매로 넘어왔다는 말은 결국은 경매를 누가 했다는 거죠? 법원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인 채무자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해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병에서 을로 넘어오게 된 원인이 경매라면 이때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을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 뭐에 대해서요? 경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등기는 항상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가 최근에 잘 내고 있는데 두 문제나 있습니다. 424페이지에 7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424페이지 7번입니다.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함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럼 여기서 달라진 것은 을과 병이 바뀌었죠. 을이 누구죠? 매도인 채무자. 병이 뭐죠? 명의 수탁자고요. 결론은 을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병의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뭘죠? 소유권을 갖거든요.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디귿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때는 을은 선악 불문하고 병의 등기는 뭐죠? 유효함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갑은 병에게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니은번만 X고 기억 디귿은 맞는 질문이죠. 이게 뭐죠? 27의 기출문제잖아요. 최근에 또 냈어요. 자, 428페이지 오시면 1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요거 풀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끝내는 거죠. 자, 13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 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을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줬죠. 그럼 또 다시 을과 병이 또 뭐죠? 바뀌었죠. 병이 누굽니까? 매도인이고 을이 뭐죠? 명의 수탁자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의 을에 대하여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병은 을은 확정적으로 이미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2번. 갑은 을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X 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을은 이미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이때는 왜 꺼졌지? 자, 다시 3번. 병은
을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가지므로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은 아무 때나 성립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성립되므로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X가 되고요.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을 거를 팔아먹은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도 유효한 거잖아요. 항상. 따라서 을이 소유자인데 갑이 팔아먹고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도 뭐요? 유효하니까 그 계약은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죠? 네 가지죠. 유효한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마지막으로 경매에 있어서 계약 명의신탁. 이 네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뭐죠? 동형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